계산을 빠르게 한다? 뭐 설명을 해줬더니 잘 알아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나중에 보면 와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강노트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대 공대 아빠의 수학 비밀 노트의 저자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 저 책이 또 감사하게도 3쇄에 돌입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지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워낙 또 그 초반이라서 제가 열심히 또 관리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교재 개발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수업이 제가 의외로 이제 많이 이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2학기 수업까지 좀 많이들 신청해 주셔가지고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어떤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미안하셨나봐요. 저는 이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실 제가 원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황소 시험을 봤다. 아이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한번 시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원장님하고 이번에 생강노트에서 3개월 정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 황소 그 원에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진짜 잘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막 그런 걸 추구하지 않거든요. 뭐 다른 학원에 뭐 합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경시대회를 막 준비시킨다던가 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걸 보고 그래 이게 막 그런 준비시키고 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맞다. 아이들 질문하고 이런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이제 수학에만 올인하는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결국 전 과목을 잘하기 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이런 공부 방법을 그대로 옮겨서 시험 대비반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평균 70대 초반 수학 점수는 46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저랑 이제 공부를 하고 저번 중간고사에는 이제 수학이 한 20점 오르고 평균이 한 15점 정도 올랐었고요. 이번에 또 다시 또 10점 정도가 평균 10점이 오르고 이제 수학 점수가 또 20점이 오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중3 친구들이 평균 이제 80점대, 70점대였던 친구들이 둘이서 같은 반인데 평균 97.5점을 같이 받아와가지고 반에서 1등을 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방법이 진짜 맞다.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 도와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당연히 된다. 이게 당연히 이 방법이 맞는 거고 공부 잘하는 방법이 이거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이게 맞는 거지. 아무리 이거 옆에서 집어 넣어줘봐야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회사를 나온 거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근데 제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실 성공 사례는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요. 지금도 뭐 제 주위에 뭐 성적이 오르고 뭐 늘었어요. 애가 엄청 좋아요. 엄청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도 다른 학원 가서 한번 시험을 봤는데 뭐 1등을 했어요. 뭐 경시대회 나갔는데 뭐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입상해서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제 성향상 마음에 걸리는 게 다 올랐는데 한두 명이 뭐 안 올랐어요. 근데 그게 그 친구가 열심히 안 했든 뭐 아니면은 뭐 컨디션이 안 좋았든 뭐 무슨 일이 있었든 운이 없었든 뭐 실수를 했던 어쨌든 저는 다 제 책임처럼 느껴지고 그게 너무 뭐라 그러지?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가장 지금은 아쉬운 점인 것 같고 힘든 일인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아직 시스템이 좀 완비가 안 됐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저희가 좀 이게 행정적이나 이렇게 어떤 소통 문제에서 약간 답답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를 부모님들이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대 도쿄대 출신이 보는 수학영재는 어떤 아이인가요? 이게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쭤봐요. 그럼 나는 어느 쪽인 거 아니야? 저 생강노트 창쌤 저는 어느 쪽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보통 저라는 쪽이겠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수학 머리를 타고난 사람은 정말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뭐 그렇게까지 막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고 물론 이제 잘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뭐 제가 막 제 수학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 넘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넘사가 있고 애들도 제가 보면 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부모님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만의 애환이 있고 또 그 친구들의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는 수학으로 먹여 살려야겠다. 뭐 예를 들면 진짜 얘는 뭐 모차르트처럼 얘는 음악 신동이야. 얘는 음악을 시켜야 돼. 이런 아이들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는 제가 만난 예를 들어서 제가 50명을 만나면 그 중에 한 명인데 저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올 테니까
제가 봤을 때 일반에서는 한 3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렇게 타고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뭐가 다르냐면요, 계산을 빠르게 한다, 뭐 설명을 해줬더니 잘 알아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수 체계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자연수를 가르칠 때 1, 2, 3, 4, 5, 6, 7, 8, 9, 10을 할 때 1, 2, 3, 4, 5, 6, 7, 8, 9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하고 다루는 아이들은 되게 영민한 아이들이 많죠. 근데 그런 아이들도 영재를 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영재들은 그런 영재들은 아니고요. 정말 타고난 막 그런 아이들 얘기하자면 수 체계가 정말 달라요. 그냥 이 자연수를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1 밑에는 뭐냐? 뭐 0 밑에는 뭐냐? 그럼 무한은 뭐냐? 그럼 1을 반으로 쪼개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막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무리수의 세계나 유리수의 세계, 허수의 세계 이런 거를 막 혼자 막 달려가는 친구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와,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저는 이제 수학 영재라고 부르고,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얘기를 보시는 분들은 자녀는 수학 영재가 아닐 거예요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영재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영재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 사회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영재들을 키워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굳이 잘하는 애들을 위해서 영재들한테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못하는 애들한테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세금을?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재들은 이제 좀 뭔가 딱 봤으면 얘를 끌어줘야 된다, 아니면 얘는 그냥 내버려도 된다,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재 부모님들은 저한테 찾아올 때 우리 영재라서 너무 좋아요 하고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이렇게 뭐 궁금해 하시고 오시거나, 아니 우리 아이가 영재라서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부모님들한테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내가 혹시 이 아이를 제대로 끌어주지 못해서 이 아이의 영재성이 묻히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막 무슨 막 영재 전문가로서 막 무슨 공부를 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리면 영재성이 파묻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영재 부모님들은 그걸 이렇게 정말 무난하게 만들고 싶어서 되게 고생을 하시지, 아 내가 못 끌어줘서 이 아이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수학을 못한다, 우리 아이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이 과학에서 이게 뭔가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그 영재성을 수리, 논리, 지능 뭐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런 거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뭔가 언어 아니면 뭐 메타인지 이런 쪽에서 영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수리, 논리에 이렇게 몰빵되지 않은 영재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 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뭔가 내가 끌어줬으면 막 저기 KMO 같은 거에서 상도 타고 막 저기 막 남들 하는 것처럼 막 영재 코스도 달릴 수 있었는데 내가 못 해준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요? 우리 아이가 영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많으면 저는 여쭤봐요. 저는 여쭤보는 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되게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서울대형 인재로 기르고 싶으냐? 카이스트형 인재로 기르고 싶으냐? 저는 이렇게 좀 여쭤보는 편이에요. 뭐 요즘에 이제 의대가 하도 열풍이라 이런 말이 조금 희석됐을 수 있지만, 우리 적어도 이제 제 세대, 부모님 세대는 다 알아듣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를 뭘 해도 무난하게 잘하고, 이 정말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다양한 전공과 섞여 있으면서 뭔가 두루두루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더 갖춘 아이로 길러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수학이나 과학 어떤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아이로 길러주는 데 포커스를 둘 것이냐라고 저는 좀 여쭤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저는 서울대형 인재를 기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면 얘가 수학을 좀 잘하네, 일로 와 해가지고 그냥 수학을 막 쫙 끌어가지고 다 같이 KMO에 나가서 상을 타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시면서도 이 주위의 분위기나 어떤 정해진 코스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잘해, 그러면 옆에서 걔를 왜 내버려둬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한 과목 이제 막 계속 몰빵,
시키는 좀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지향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님의 어떤 철학과 아이가 정말 이 분야 자체가 굉장히 특출나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분야가 정말 특출나고 아이가 여기는 아무리 시켜도 정말 지치 않는다. 정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어떻게 권하는 주의냐면 이 아이는 수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고생할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에 남들이 써야 되는 시간을 줄여서 오히려 인성, 다른 뭐 정말 회복 탄력성, 과제 집착력, 그 다음에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데 더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가 싫어할 만한 과목과 친해질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문학이 싫어할 것 같아 얘는, 아니면 얘는 암기 과목을 정말 싫어할 것 같거나, 아니면 정말 뭐 역사 같은 걸 얘는 정말 되게 관심이 없어해. 그런 과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조금 더 친해지도록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시도록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게 저의 좀 지론, 저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영재성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제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제 채널에 나오신 그 영재교육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송영진 교수님이랑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가 영재다. 근데 갑자기 이게 우리 아이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영재성 발견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영재들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하다가 뭔가 이렇게 뭔가 확증을 하게 되거나 누군가의 인증을 받는 거지 영재인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영재 확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흥분하지 않는 거다. 네, 흥분하지 않는 거고 그거를 차분하게 뭐 어떤 분은 진정하라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진정해라. 네, 그리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좀 차분하게 고민하시는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재라고? 그럼 어떻게 되지? 오늘 영재원 보내야 되나? 영재 센터 가봐야 되나? 이거 시켜야 되나? 내가 너무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했나?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눈빛을 애들도 알아요. 갑자기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검사받고 막 이런 소견들을 듣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저는 만약에 이 정말 지향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부모님의 일단 1차 목표가 입시, 대입이라는 전제 하에 좀 진정하시고 어떤 로드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정말 어떤 쪽으로 막 끌어주거나 막 이렇게 막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을 때 막 더 막 훌륭한 아이들과 만나려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정말 그런 아이냐. 또 우리 아이가 전반적인 능력이 우수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잘하는 스타일의 영재인데 막 지금 두각을 보인 과목이 수학이라고 해서 일로 와 수학 넌 수학 쫙 이렇게 끌어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시고 침착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례들을 좀 공부해 보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많이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영재임을 인식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게 모먼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먼트가 있지는 않는데 인증을 받죠. 보통 이제 웩슬러 검사 같은 걸 받으셔가지고 설마 했던 걸 인증을 딱 받거나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를 딱 듣고 맞구나 라고 이제 확신하시는 경우에 이제 뭔가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면 그렇게 해서 영재 센터나 어떤 영재 아이들의 모임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이야기 또 이제 거기에 분위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기를 저는 이제 권하는 거죠. 영재인 아이들은 모두 성적이 높나요?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다 예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 수학이나 뭐 과학 이 한쪽 방향으로 몰빵된 영재들은 부모님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재밌는 것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영재 아이들 중에 이제 고집센 애들 많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꽂혔어. 꽂히면 이제 뭐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친구도 아까 소개 안 했지만 그 친구도 처음에 80점대였는데 제가 누가 봐도 영재거든요. 근데 80점대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성적이 한 6점 몇 점을 올라가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같이 함께 했는데 그 아이도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가정 기술을 내가 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아니 엄마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가 그러는데 영어 문법 같은 건 필요 없대. 근데 왜 영어를 잘해야 돼? 근데 걔는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는데 막 2개씩 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보시기에는 정말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 영재 아이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똑똑하다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특히 경쟁심 있는 아이들이 야, 똑똑하고 경쟁심이 있으니까 얘는 뭘 해도 잘하겠다고 하지만 경쟁심 있는 아이들이 가지는 약간의 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경쟁에서 지는 건 안 하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 지는 버릇, 그 다음에 뭔가 도전하는 버릇을 우리가 잘 알려주지 않으면 영재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가 자신 없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하찮게 생각하거나 안 해, 난 관심 없어 라고 얘기하거나 또 괜히 도전했다가 물론 아이들이 이걸 막 계산해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내가 쓸데없이 도전했다가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잘 못하네 라는 말을 듣는 것도 사실은 전 내심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너 솔직히 내가 봤을 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어때? 라고 하면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케어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저는 있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잘하던 영재가 그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많죠.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수학이나 과학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경시대회 코스를 이렇게 쭉 끌고 하시잖아요. 근데 가면 이게 그냥 수학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이가 되게 창의력이 있고 수학에 대해 생각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저는 이제 사실 경시대회 코스가 아니었는데 경시대를 가면 거기서부터는 또 암기고 이제 어떤 유형이고 이제 반복 훈련이고 사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보니까 난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애들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여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꼭 포기라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수학을 잘하는 것과 경시대회는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갔다가 온 친구들이 약간 놔버리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면서 막 미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있습니다. 있고 이럴 때 나는 수학이 재밌지만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는 관심이 없어. 또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또 많이 있죠. 사교육 없이도 수학 영재성 키울 수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커뮤니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소개드리는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는 아이들이 저보다 수학을 훨씬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걔네들이 대학교 2학년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과학고나 영재교육 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고 이제 영재교 준비하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너 어디서 수학 배우니라고 하면 자기가 재밌어서 그냥 혼자 찾아보면서 공부했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재원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지만 어쨌든 간에 저 영재성을 키워주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해요. 저는 영재에 있어서 사교육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재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또 시키면 오히려 평범해지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고요. 이제 평범해진다기보다는 자기 영재성을 잘 발휘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오히려 사교육을 또 안 시켜줘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는 경우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활동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자극을 받았을 때 자기 혼자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여기가 찾고 또 필요할 때는 부모님한테 어떤 그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들은 영재들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건 아니고 적절한 자극이 또 좋은 멘토 어떤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 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좋은 멘토가 아니고 뭔가 교과 학습을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뭐 막 반별 강등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이의 경쟁심을 뭐 자극해서 학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학원에 넣는 게 영재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막 좋은 효과를 내는 것도 막상 못 본 것 같아요. 영재 아이가 있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저는 제가 영재성을 더 개발하기 위한 그런 팁은 지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영재성을 막 끌어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영재성은 사실은 이제 여러 뭐 영재를 구분한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뭐 우리가 얘 영재성을 막 끌어줘야 돼 막 이런 영재성이라면 사실은 이제 정말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정말 그런 영재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재 아이들한테 제가 조언하는 이제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저는 오히려 인성에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거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영재라고 딱 어디서 듣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이 아이한테 칭찬을 막 안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어디 가서 막 잘난 척하지 말라고 굉장히 막 강조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말라, 뭐 너는 이렇게 나서지 말아라고 굉장히 강조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오히려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오히려 영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인성은 조금 내가 남들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를 조금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오해할 수 있어. 이거는 너의 잘못도 아니고 친구들의 잘못도 아니고 선생님 잘못도 아닌데, 다만 너가 속상할 수 있지만 너 잘못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 거. 그리고 너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과정을 좀 같이 부모님 해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외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영재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남들이 다 좋아하는데 나는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친구도 많고 굉장히 인싸 같은데 사실 외롭고 좀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막 잘난 척 하지 마, 뭐 겸손해야 돼,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아니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계속 나한테 겸손하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저는 요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싫어하는 거, 자신 없는 거에 도전하는 거를 좀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재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 경험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 경험을 이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생각해 보세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내가 못하는 걸 하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그걸 재밌어 할까요? 재밌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싫어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훨씬 더 벌어지거든요. 하기 싫어하는 거를 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래서 저는 실패 경험, 혼나는 경험들이 이 아이들한테도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아이가 과학을 잘하는데 과학을 막 실패시키거나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좀 요청을 드리는 게, 아이가 못하지만 잘하고 싶어 하는 것, 또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시작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좀 같이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이제, 뭐 저 아이가 영재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한테 포켓몬 카드 게임을 시키는 거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부모님들한테 늘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영재성이 있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좀 대회를 나가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잘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대회를 내보내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건 특히 영재 아이들일수록 내가 못하는데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남들의 기준과 상관없이 내 기준을 풀필하고 오는 그런 과정을 좀 겪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엄마랑 같이 1.5km 수영대회를 나가. 그래서 남들은 다 막 몇 분 안에 들어오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완주를 했어. 이런 경험.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저를 찾아오신 분 중에 이렇게 실제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과학 같은 걸 잘하는데 자신 없는 검도 대회를 나가서 1승을 목표로, 이번에 빵승 했으니까 1승.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한테. 너 1승 하면 그걸 뭐 할 거야? 했더니 그때는 또 2승을 목표로 할 거래요. 이런 모습들, 내가 못하는 것도 내가 즐길 수 있고 도전하는 가치가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이런 게 영재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행동이 영재아이에게 독이 될까요? 뭐 이거는 느끼실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 영재성이 있는데 가장 부모님들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결국은 비교를 당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경쟁심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자극해 주는 게 너무너무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비교를 당하면 아이가 이제 좀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게 이게 이제 꺾여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좀 수위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많아. 하지만 난 잘해. 난 이거가 너무 좋고 열심히 해보고 싶어. 라는 이 수위를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부모님도 욕심이 생기고 자기도 욕심을 내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아. 이제 이런 경우에 처하는 게 굉장히 조금 아이들에게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거기서 퍼포먼스가 안 났을 때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진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영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메타인지가 뛰어나서 이제 학습 능력이 좋은 영재들은 뭐든지 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아이가 잘한다고 해서 꼭 특정 영역을 끌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 조금
길을 뭐 가까운 길을 좀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재아이들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남들보다 수학이랑 과학을 잘해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쫙 끌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수학이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니었나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재가 꼭 한 분야에서만 뛰어나야 영재가 아니거든요. 요즘 세계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한 분야에 뛰어난 그런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사업을 잘 만들어내고 그거를 잘 이끌어가고 막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실제로 구현시키거나 이런 사람도 오히려 천재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제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그런 인재가 아니다. 그래서 꼭 한 분야에서 수상을 하거나 한 분야에서 엄청 두각을 나타내게 하는 것만이 영재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교육과 선행학습 어떻게 다른가요? 영재하고 선행학습의 차이가 사실은 달라야 되는데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영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뭐 10시간 걸릴 걸 얘가 2시간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할 거예요? 그럼 더 쉬우면 더 어려운 문제죠. 그것도 얘한테 별로 안 어려워.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제 저만 해도 중학교 거 이제 저 보면서 이제 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선행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영재 아이들한테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미리 가르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고 시험 공부를 미리 시키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생인데 지수, 로그, 무한, 미적분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초등 미적분 반에 넣어요. 그래서 미적분 문제를 풀려. 그래서 막 이거를 거기서 또 뭐 실수를 줄이고 공식을 외우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더 차라리 풀어주고 선행에 관련된 문제집이 아니라 어떤 그 세계를 좀 탐구하시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뭐 영재 캠프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수학자들의 어떤 수학사를 연구하게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차라리 뭐 어떤 정수에 관련된 논문을 더 파괴해준다던가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선행이라면 선행이겠죠? 하지만 제가 반대하는 선행은 뭐냐면 그 학년에 시험 공부를 미리 시키는 거, 그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적절한 선행은 어느 정도일까요? 적절한 선행의 기준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거야말로 저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의사도, 치과 의사도 치료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아프세요? 아프면 손 드세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도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 하는 거 다 이해가 가? 여기 문제 풀겠어? 너무 힘들지 않니? 어떤 거 같아? 앞에 배운 것들은 다 이해가 가서?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치과 의사만 해도 아프면 손 들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거 물어보면서 하잖아요. 아프니? 아프세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아프면 손 드세요? 우리도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면서 물어봐야죠. 너 어때? 지금 할만해? 여기 모르는 게 있어? 그리고 저도 확인을 계속 해야 되겠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단어를 이미 완벽하게 다 하고 그냥 앞으로 넘어가도 되는 아이를, 얘를 뭐 굳이 그래도 다시 한번 시키세요 라고 하는 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그 기준을 자꾸 남이 정해놓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요맘때는 요거 해야 된대. 요맘때는 요거 해야 된대. 요맘때는 요거 해야 된대. 뭐 너무 빠르대, 너무 느리대.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면 그 단원을 얘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잘 소화하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냥 몇 개 푸니까 몇 점 맞았다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의 어떤 심리 상태까지 포함해서 진단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현명한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진도 자체가 교과 수학을 하는데, 교과가 4학년 1학기 수학, 4학년 2학기 수학, 5학년 1학기 수학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개통수학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분수를 하는 김에 이 분수를 배우기 위해서 예전부터 뭘 배웠고, 이 분수를 배우면 네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라는 거를 계속 알려줘요. 이 단원 안에서 문제를 계속 풀거든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제가 근데 문제를 줄 때도 그냥 이만큼 문제 뽑아가지고 다 풀어, 못 풀면 숙제고 다 풀면 먼저 가, 이게 아니고, 저는 아이들한테 문제를 많이 준비한 다음에 이 아이가 풀 수 있는 만큼 계속 문제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도 보이고, 그 아이가 더 소화할 수 있는 것도 보이고, 이 아이는 여기까지 개념을 이해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풀리자라는 것도 보인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좀 더 번거로운 거예요. 제가 좀 더 번거롭고, 제가 조금 더
이 선생님 한 분이 하면 될 거를 선생님 두 분이 하고 문제를 3개 준비할 거를 5개 준비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사회의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먼저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게 요구하시면 저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거다. 뭐 선생님들이 저는 귀찮으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리 없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더 추가 문제를 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앞에 있는 단원들을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이 아이는 다시 한번 반복을 시켜주거나 하는 것들은 어떤 선생님도 오히려 하고 싶어하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의식 있는 선생님이라면.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안 되는 게 아니다. 가능하다. 영재교육기관은 꼭 보내야 할까요? 영재교육기관은 저는 사실 제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영재교육기관에 가면 얼마큼 잘 가르칩니다라고 저는 사실은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영재교육센터에 보내시는 분들은 어머니들이 거기 가서 엄청나게 뭔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거기 가서 나와 얘기가 통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친구들과 있으면서 뭔가 내가 동지감 느끼고 때로는 도전도 받고 챌린지도 받고 때로는 내가 위안도 받는 그런 거를 기대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권해드리기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꼭 영재센터일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검사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뭐 궁금하시니까 다 받으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따로 막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는 친구들 IQ 검사해보면 130 안 나온 친구들 많대요. 한국에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입상을 해가지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간 학생인데 그 학생 검사해보면 120대, 막 130도 안 나온 친구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뭘로 설명하겠느냐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꾸로 말해서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 저는 안 시켰어요, 우리 아들들. 그거를 확인해서 달라지는 게 뭐냐 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만약에 IQ 검사를 했더니 150이 나왔어요. 그런다고 해도 저의 교육 방침이나 스탠스는 달라지지 않을 거고 우리 아이가 100이 나왔어요. 뭐 90이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의 우리 아이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수치를 참고하셔서 나의 교육 방향이 바뀔 것 같다 그러시면 시키시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수치조차도 하나의 참고 자료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싫어하는 영재, 어떻게 흥미를 붙이게 만들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머리가 좋고 근데 이거는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학을 못하니까 난 수학이 싫어. 그리고 이제 수학을 잘하더라도 난 연산은 나 I don't care. 난 진짜 연산 그건 하찮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수학을 잘하는데 자기가 맨날 문제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틀린 이유를 보면은 연산을 틀리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면 아이가 우리가 바라기는 아이가 내가 연산이 부족하네. 내가 연산을 더 노력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더 신경 써주고 하면 좋은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 연산 나 안 해. 이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그 계기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점수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돼요. 그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는 저는 이제 솔직히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재밌게 수학 얘기를 하고 막 무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연수 분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로 재미없어 하는 애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점수와 관련 없는 수학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 어지간한 영재들은 다시 자기가 다 수학의 세계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럴 때 연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연산 점수 올려야지 일로 와 연산 문제집 3번 돌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물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연산을 네가 잘 틀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니? 너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 저는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어서 그거를 해결하고 넘어가. 그럼 넌 정답률이 올라갈 거야. 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너 연산 많이 틀리잖아. 그치? 너가 생각해도 너 수학 잘하는데 연산 자꾸 틀려가지고 점수 낮게 나오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 지가 지 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계산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다. 점수에서 벗어나서 수학을 좀 접하고 이 점수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옆에서 막 넣어주시면서 연산 더해 너 이거 약하지 더해가 아니라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IQ가 낮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제 부모님들 안 믿으시는데 예전에 기억나시죠? 요즘 말고 의대 열풍 불기 전에 나왔던 자료 서울대 아이들 평균 IQ 117 120을 넘지 않는다 아시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우리 아이가 IQ가 높은 걸까요?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정말 저 아이비리그에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교에서 꼭 해야 되고 아니면 네이처 논문을 쓰든가 필즈 메달을 따야 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1차 목표가 대학에 잘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로 너무 낮게 나와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사회인으로서 한 명의 몫을 잘 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잘 할 수 있을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니 꼭 IQ가 높아야지 사회생활 잘하고 돈 잘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농담처럼 너무 IQ 높으면 오히려 좋은 데 가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 것처럼 오히려 IQ 검사 했는데 낮은 부분이 정말 이렇게 조금 낮은 부분, 낮은 역량이 발견됐다 하면 그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좀 능동적으로 아이와 찾아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 그런데 수리, 논리, 지능이 뭐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져.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런다고 레고 시킨다고 좋아질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검사 나온 아이는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도형 문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면 저는 대학 가는데 별로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수학에 좌절했을 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좌절을 왜 했을까요? 아이가 수학에 좌절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문제를 못 풀거나 뭐 했을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의 무리한 걸 했을 때 좌절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과목과 달리 수학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질 않아요. 내가 지금 방정식 단원인데 방정식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 우리 아이가 방정식을 못하는구나, 방정식을 열심히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어제도 있었어요. 아이가 열심히 하는데 도저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50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는데 아이가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 친구가 헷갈려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되게 못하네. 중학생인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어려워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이 거기서부터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수학이 너무너무 어렵고 수학에 좌절을 한다. 그 친구는 한번 저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어디서부터 어려워할까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려워할까? 아,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다 얘가 어디서부터 어려워하는 거지? 한번 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사칙 연산과 수세기, 곱하기, 나누기부터 이 아이는 사실은 이해 못하고 쌓여온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이들도.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저기 곱하기 다시 하고 있고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부모님의 가장 큰 서포트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은 아무리 잘해도 곱하기 더하기부터 해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문제집을 사줘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고 답변도 많이 했는데 저는 확고해요. 문제집을 많이 사세요. 많이 사시고 문제집의 3분의 1만 푸는 겁니다. 문제집은요 3분의 1만 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본서가 있고 저기 심화서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서도 보면 기본 문제부터 나름 심화 문제까지 있어요. 그럼 심화서도요 기본 문제부터 또 심화 문제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긴 이게 좀 더 많은 거, 이게 좀 더 많은 거죠. 저는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지금부터 난 기본 개념을 공부할 거야. 나중에 심화 문제 풀 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본 문제는 풀면 되지. 여기 있는 심화 문제를 뭐하러 푸느냐. 저는 이런 주의예요. 심화 문제서를 샀어요. 근데 뭔가 이 강박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돼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내가 심화 문제를 산 목적은 어려운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면 여기에 있는 쉬운 문제는 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게 나왔어요. 내가 여기 잘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기본서의 그 기본 문제를 풀고 오면 된다. 그러고 나면 사실 남는 거는 이 문제집은 절반만 푸는 주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무 쉬운 건 패스, 너무 어려운 거는 안 푼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도 다 풀어야 돼. 이거는 오히려 저는 문제집의 이 포커스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하루에 하나, 일주일에 하나씩
진짜 매달려서 푼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잘 안 되죠. 이걸 도와주는 게 선생님과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막 체크해서 너 왜 안 했어? 빨리 제대로 해. 이것도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이지만 더 좋은 건 이 문제는 얘한테 너무 쉬워. 이 문제는 얘한테 너무 어려워. 이 문제는 다 풀 필요 없어. 여기서 5개만 풀자. 이거는 그냥 넘겨. 이런 거를 정해주는 게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인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뭔가 못하고 어떤 문제집을 풀면 좋으냐, 어떤 문제집, 어떤 학년 거를 풀면 좋으냐, 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 많이 풀면 좋죠. 근데 10권의 문제집 풀 때 10권 다 풀지 말고 10권의 문제집을 5분의 1씩만 푼 다음에 걔를 여러 번 보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답 노트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 있는데 오답 노트 보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오답 노트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오답 노트 죽어도 안 봐요. 근데 오답 노트 시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부모님은 막 그래도 오답 노트 좋다니까 막 시켜가지고 이거를 계속 오답 노트 써라. 근데 왜 안 보냐? 근데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문제집을 5번 풀어라. 근데 애가 만약 5번 푸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너무 푸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충 풀어버리고.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집을 차라리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쪼개가지고 풀게 해주는 게 더 맞지 않겠네라는 게 저는 주의거든요. 정리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양산품처럼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답을 낼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했을 때 가장 무난하고 가장 타겟층이 넓고 가장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시면 정말 나는 정말 우리한테 맞는 교육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정말 우리가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우리 아이의 정말 수준과 이 마음 상태를 체크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건 당신이나 가능하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 메일 보내시면 제가 그걸 다 답해 드리는데 그 댓글 다시면 제가 어지간한 거 다 답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이 수학 교육의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 그러면 학원비 보내는 거를 조금만 한 달 쉬시고 차라리 그런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우리 아이의 수준을 파악해주고 어떤 컨설팅을 받고 우리 아이의 어떤 상태를 조금 이렇게 같이 짚어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서울대, 도쿄대 출신으로서 보이는 영재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저는 사실 수학 영재를 판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수학 영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수학 영재예요, 얘는 수학을 키우세요를 판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야든 제가 만난 영재들의 특징은 있어요. 뭐냐면 가르쳐줬을 때 잘하는 아이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영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가르쳐줘야 잘한다고 영재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특징은 있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계속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자기 혼자 발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그 분야 영재성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걔가 당장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거기에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그다음에 잘 못해도 계속 낑낑거리면서 뭔가 알아내려고 하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걔는 그 분야의 영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저만 해도 제가 잘 못하는 거는 하기가 싫어요. 자기가 못하는 거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못하는 걸 하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낑낑거리면서 막 이거를 막 극복해내고 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하고 있다. 걔한테는 그 힘든 거를 뭔가 넘어가는 그 도파민의 어떤 위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영재가 맞습니다. 어떤 아이가 과학고 다닌 아이가 한번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알려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친구가 과학고를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이 제 책을 들고 와서 그 과학고의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줬대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뭐였냐면 제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영재가 아니라도 영재들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똑같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영재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궁금해하고 찾고요. 질문하고 이 아이들은 가르쳐주고 끌어주고 질문하면 잘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영재들은 궁금해한다. 자기가 알아서 찾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거꾸로 뒤집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주잖아요. 그러면 걔가 타고난 IQ가 얼마인지랑 상관없이 걔는 영재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 거죠, 사실은. 수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는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이제 웃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예인데 사탕 5개씩 5명에게 나눠줬어. 자, 이걸 식으로 바꿔봐라고 하면 아이들이 진짜 1초도 안 걸려서 5 나누기 5라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아마 우리와 저희 세대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형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뭔가 그냥 여기 있는 단어들을 착착착 갖고 와가지고 그냥 딱 조합하는, 아마 AI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눠줬어? 나누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5개를 나눠줘 본 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수학에서 아이들이 똑같이 한국말이지만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한국말하고 일상에서 쓰는 한국말을 다르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마치 저는 어떻게 예를 드냐면, 제가 얼마 전 학부모 설명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한국인이 유달리 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평소에 안녕하세요. 그래 잘했었어.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말하던 분이 갑자기 말투가 싹 바뀌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하옵시고 막 이런 말들 갑자기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 왜 저렇게 갑자기 말투가 바뀌는 거지? 라고 하고 저는 그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웃긴 게 뭐냐면은 교회 새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데 교회에서 또 자기가 기도를 하나 시키면은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그냥 자기가 말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전 너무 즐겁고요. 너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근데 이게 아이들이 수학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집 풀 때 한국말의 모드가 갑자기 바뀌어요. 뭐 사탕 5개가 있어. 이걸 모르겠어요. 말투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한테 이 한국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매치시켜 줬을 때 이거를 수월하게 해내는 게 얼마나 쉬운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시속 A km의 속도로 5분간 이동했을 때 그럼 아이들이 이거 뭐 30 나누기 5도 했다가 30 곱하기 5도 했다. 근데 제가 애들한테 봐봐. 야 1시간에 30km 간다. 5시간 갔어. 몇 킬로 가게? 이거 틀리는 한 명도 없어요. 150km. 근데 이거를 문제집에다가 시속 30km로 5시간 이동한 철수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갑자기 이거를 막 무슨 거속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기던 거를 여기서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거를 그냥 내가 여기서 생각하던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게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거죠. 웃기지 않나요? 이거를 얼마나 제가 강조하냐면 애들한테, 아이들이 그거 아세요? 중학교 문제에 정가 원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정가 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 몇 퍼센트가 되고 몇 퍼센트가 되고 뭐 몇 퍼센트의 이윤을 붙여서 몇 퍼센트 할인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너가 2만원짜리 물건 살 거야. 15% 할인해줬어. 얼마야? 3,000원 깎여가지고 17,000원 다 대답한다니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근데 왜 이걸 못하느냐? 여기서 안 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수학 모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드가 수학 모드가 아니라 일상 모드랑 겹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수학을 제일 잘해요. 영재성 가진 아이 키울 때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긴 대로 살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긴 대로 살게 해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영재아이들 독특한 아이들 많고요. 영재아이들 중에 좀 손에 안 잡히는 데 많고, 또 이제 얘는 뭔가 조금 더 뭔가 특출난 막 그런 퍼포먼스를 내야 될 것처럼 막 주위에서 막 기대를 하고, 부모님도 안 그런 것 같지만 또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하거든요.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저는 영재 아이들일수록 생긴 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약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학을 더 잘하게 만들지? 이런 것보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긴 대로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수학 영재든 과학 영재든 언어 영재든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회의 어떤 그런 솔직히 그 옆에서 막 너 왜 걔를 그냥 냅두냐, 아니면 뭐 야 너 이쪽 아니고 이쪽 아니지 않냐, 뭐 저쪽 가봐라, 뭐 저쪽 가봐라, 엄청나게 많은 조언들을 들어요. 영재 부모님들은 정말 오시면 헷갈려서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 조언들을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주위 분들, 전문가들이랑 상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교육의 민족에 출연하면서 뭐 영재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뭐 영재, 의대 이런 사회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관련된 관심들이 사실은 모든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영재 아이들한테 시키고 싶어하는 그 교육이 있잖아요. 그 교육이 사실은 모든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유독
영재 아이들은 뭔가 특별하게 가르치고 평범한 아이들은 외워. 너는 일단 외워. 넌 대학만 잘 가면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 정반대로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오히려 영재 아이들은 평범한 교육,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시켜도 된다. 근데 물론 이제 걔네들은 지겨워하니까 이제 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거고, 오히려 정말 이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교육이 생각하게 만들고 주도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그걸 좀 같이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의대를 꼭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이 자기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느냐, 이런 다마로 좀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부모님들이 딱 바뀌어가지고 뭐 갑자기 생각을 바꾸거나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회 분위기는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는 못하니까 그냥 계속 똑같은 거 시키고, 영재 애들은 뭔가 특별한 거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인구도 줄어가는 마당에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하게 우리의 자원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이 아이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좀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